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면서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죠.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정치권의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어떻게 보면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먼저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헌정사 정말 역대급으로 이 불완전한 수사가 아니었는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수사 시작 단계부터 과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에 대한 관할권 문제부터 계속해서 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서부지법이 과연 이 공수처의 관할 법원이 아닌데 서부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발부받는 게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수사에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 체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건데 체포 구속만 무리하게 시켜놓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로 수사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 공수처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검찰도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이에 대해서 또 법원이 중앙지법에서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게 관할권이 없다라고 또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애초에 공수처가 중앙법원으로 이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보수적으로 관할권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영장 자체가 발부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검찰이 보완 수사조차 못한 상태에서 정말 어거지로 기소를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할권이 없는 공수처가 만약에 이 수사를 했던 이 내용들, 수집한 증거들이 위법한 이 절차상의 증거라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재판상의 인정조차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최초의 기소를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라면 이 누더기 사건 문제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죠. 이 공수처 무리하게 신설을 했고 또한 검수완박 또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아침 언론 사설들을 보니까 또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과실을 지적을 하면서 다시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정치적인 공방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불완전한 수사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로 국민들이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결국 심판한다고 하는 의미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좀 뭐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기관에 혼선이 일부 있었긴 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일종의 독재를 꿈꿀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다초유라고 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직 대통령의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시민들이 몸으로 막았고 그 시민들과 함께 정치인 그리고 사법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판사들 그리고 검사들에 의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할 것 난제들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결국 사법 법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많은 수사들,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혹 한 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징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원래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검찰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헌정유린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반발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재판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전망하시나요?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지점에 있어 바로 이 수사 절차의 문제가 저는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정사 최초로 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속성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이 사건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엄중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변호인단 측에서는 일단 보석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지법에서 이 구속의 연장이 불필요하다라고 불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검찰의 입장도 굉장히 모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즉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는 수사가 충분하기 때문에 또 기소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사가 충분하고 더 이상의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구속이 되어 있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구속을 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이 같은 죄명으로 이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경우에 이 헌법 심판을 중단시키는 이런 또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 같은 죄명으로 헌법재판소에 이제 주 2회씩 이 공판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형사 재판도 진행되게 되면 최대 주 4회 이상까지 이 재판을 진행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주 4회의 재판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방어권이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스케줄로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측에서는 방어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 보석을 시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재판에 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보석도 신청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풀어주길 바랍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오르길 바랍니까? 다시 직무를 재개하길 바라는 겁니까? 그거 하나를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직무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민을 배반한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의 탄핵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 통과시켰어요. 이미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시비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사법 절차에 있어서 다소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역으로 생각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일종의 혼선이 좀 일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 혼선들을 결국은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바로잡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마치 시비 삼아서 그게 마치 잘못된 것이냐 얘기하면서 오히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대통령을 보호하고 대통령이 마치 돌아와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내란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 점까지도 다 잊게 만드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 보도된 걸 보니까요. 계엄이 선포됐던 그날 국민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다산 콜센터하고 112 신고에 어떤 내용들이 신고가 됐는지를 분석한 걸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국민들이 제가 지금 집 밖에 나가도 됩니까? 아이 학교 보내도 됩니까? 밤에 돌아다녀도 됩니까? 제가 출국하려고 하는데 출국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극도의 혼란과 공포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라고요? 2시간짜리 계엄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고 국민들이 고통받았는데 그걸 간단하게 무슨 계몽령이라고 설명하는 이런 대통령과 대통령 측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책임 있는 국민의 집권 여당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칭하고 싶다면 국민들께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언제까지 내란 수기에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정치권의 반응도 그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불법이자 편법이라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니까 앞서 말씀해주신 거에 연장선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잘못된 부실 기소다 이런 입장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다소간의 실수다, 혼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죄를 묻는 것 또한 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치를 유지를 하고 그런 법치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또 비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불공정을 단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직무 수행하는 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역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 대통령이 잘못을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잘못은 잘못이지만 국가적인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 그 책임과 이 능력 행사에 있어서만큼은 또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비상계엄이 벌어진 직후에 사실상 지금 집권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행정부의 수장인 권한대행을 선택할 수 있는 이
권한 자체가 민주당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151명 정족수를 적용해서 언제든지 아직도 이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날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거의 사실상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유능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재판을 앞당기려고 한다라는 이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밀한 절차가 지켜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역시 이 기소 자체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 특히 이제 형사재판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것은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법만 있고 아무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법으로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가 과연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절차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민주당은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직 그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 지금 뭐 내란 특검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외환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이 군 관계자나 뭐 군 아주 소수의 관계자들이겠죠. 관계자들하고 같이 계속 비상계엄을 꿈꿨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모의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의 원점 도발이라든가 타격이라든가 그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고 하는 이런 의혹들도 지금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 기소를 한 것은 내란죄, 내란 우두머리죄만 관련해서 기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가 상실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혐의로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진상조사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미진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마치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야정 협의체 만들어서 국정협의체 만들어서 같이 지금 민생이나 경제에 불안해하는 국민들 어떻게 해서든 안심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얘기를 했더니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떻게 일갈했습니까? 집권 여당은 우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권한대행 체제 내에서 전 상상도 못하는 일이 계속 벌어졌는데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했습니까? 최소한 헌법재판관 임명조차도 거부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해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탄핵 소추가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아니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궁극적인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리고 여야 합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를 주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야당들이 전부 다 같이 통과시켰던 법안 중에서 제대로 공포한 법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처럼 부리는 과정에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내란 선동하듯이 헌정 질서를 오히려 더 형용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부정하는 일들을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소한 제 역할만 제대로 했더라면 법원이 그렇게 폭도들에 의해서 다 부서지거나 이런 일들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민주당이 뭘 했다는 뜻입니까? 물론 민주당이 굉장히 책임이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 질서들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은 제가 볼 때는 여당이 임명했던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 총리 그리고 국민의 의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면서 곧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앞으로 재판에서는 어떤 점을 위주로 주장을 하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해 주신 거 짧게만 좀 반박을 드리자면 첫째 외환죄를 말씀하셨는데 외환죄 뭔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군사 공무상의 기밀을 무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파병과 대북 전단 이런 것들이 실제 외환과 연결되느냐를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군사상의 공무 비밀들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공표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국헌 문란을 넘어서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한 민주당이 국정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냐라고 좀 봤을 때 민주당이 그 국정협의체 하겠다고 하고 나서 단독으로 밀어올린 법안들이 양곡법, 쌀 무제한 매입법, 그리고 국회 증감법, 국회가 부르는 족족 모든 이 기업 오너들이 다 국회로 찾아와야 한다라는 이런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가 공포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또한 저희가 헌재 임명을 지지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통위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헌재 6인 체제를 강제적으로 유지를 했던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형사재판에서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가 과연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인 것이고 두 번째가 이게 실질적인 폭동을 일으켰다라는 이 구성 요건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따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이게 경고성이었다, 대국민 호소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성이 실제로 있었느냐 이 부분을 다퉈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폭동이란 부분이 가장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막 대단한 이제 위기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물론 그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국회에 유리창 하나 부서진 것 말고는 물리적인 이 파괴력이 있는 상태는 없었던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과연 폭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퉈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 국회에 파견된 인력이 병사 약 250명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가 특히 금요일, 주말도 아니고 금요일이면 국회에 가장 많은 이 의원들이 모여 있을 때인데 보좌진 포함해서 약 3,000명 정도가 포진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실질적인 위해와 그러니까 위력과 의도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라면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박하실 말씀이나 재판에 대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고요. 네, 쟁점에 대해서는 제일 좀 핵심적인, 해주시죠. 제일 제가 볼 때 우려되는 부분은요. 예. 국회 유리창 하나 깨졌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국회 유리창 하나 정도는 아무나 깨도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경찰이나 군병력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논리대로 하자면. 근데 내란인지는 따져볼 문제라는 거죠.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예. 그리고 국회에 250명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그건 윤 대통령이 그냥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날 헬기 타고 다 내려오고 수방사 특수전사령부 군인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공식적인 조사 결과만 봐도요. 선관위까지 간 인원이 4,700명입니다. 그리고 실탄 준비한 것만 해도 한 18만 발 정도 되고요. 실제로 실탄을 휴대했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대통령의 말은 이것도 또 부정할 테니까 제가 어디까지 인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을 사용해서라도 도끼로 부숴서라도 본회의장 들어가가지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야 대표를 막론해서 국회의장까지 체포하라고 지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의 분신이라고 얘기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은 정보사 그 대령급들이나 사령관들 불러놓고 일종의 뭐 햄버거 회동을 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선관위원장 불러다 놓으면은 내가 야구방망이로 그 진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일종 고문하겠다는 얘기를 공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행위를 옹호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런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별스러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짜리 그냥 깜짝 개헌이고 잠깐 국민들 긴장시키려고 했다고요? 저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무슨 왕조 시대 살고 있습니까?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을 깜짝 계몽하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 권력을 위임해준 대통령이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한편에 코미디 보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그동안엔 대통령이니까 옹호하려고 하고 그래도 또 옹호해줘야 한다고 하는 의무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이제는 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에선 좀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 측은요 계속 부인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하고 대화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무슨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일종의 점점점 떳떳해하고 당당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자기들의 얘기들이 선전선동이 먹히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지시를 받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가담자들, 그 가담자들의 진술을 다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진술이 다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건 진술일 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 물증이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사실은 경호처가 쥐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경호처장 말고 차장을 통해 가지고 계속 증거 인멸 작업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결국 조사 못하고 기소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처를 통해서 계속 증거 인멸을 그동안에 시도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준 전 장관은 자기를 그 수행했던 행정관을 통해 가지고 공간에 있었던 서류 다 파기하라고 지시해서 실제로 파기했다고 하고요. 휴대폰하고 사용했던 노트북, 포구령이라든가 비상계엄 준비했다고 하는 근거 남아 있는 거 다 망치로 부셔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증거 자료, 사진까지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 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우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종의 정치 재판으로 만들어서 언젠가는 사법 처리를 받더라도 이후에 난 다시 되돌아올 거다. 아직도 그 착각과 몽상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쟁점 부분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계속 대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탄핵 직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큰 차이가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비등한 구도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8년 전 탄핵과 비교했을 때는 좀 달라진 양상이다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지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 뭐 길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진술들은 다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고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는 또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특히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이 헌법재판의 판결 자체가 국론을 오히려 분열시키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도래한다라고 하면 그거야말로 사실 국헌문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비상계엄 직후에 이 민주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애티튜드적인 측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죠.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적어도 그 동기가 뭔가 사사로운 이득이나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뭐 영구집권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가당치도 않은 사실 표현이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2년 이상의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무리수를 굳이 두겠습니까? 그거는 동기를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어떤 국정과제나 정책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협조를 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거부권 얘기를 하셨지만 여야가 합의를 했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들인데 대통령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공포를 하지 않은 법안이 하나라도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와서 대통령이 체포가 되니까 이제서야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틀 전에 또 기자회견 한번 보시면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 한미 동맹을 회복시키겠다. 사실상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담화문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이 자기도 차용할 정도로 맞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3년 동안 발목 잡기만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정치라는 게 국가가 부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호소 그 말이 맞든 틀리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대화의 주제가 계속 넓어지고 있긴 한데 일단 네. 저희 정당 지지도에 대한 부분도 먼저 좀 짚어주시죠. 한 말씀만 드리면은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죽이려고 시도했던 거 아닌가. 지금도 역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걸 제일 겁내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직 대선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여론사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왜 이재명 대표 말씀을 이어서 하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인식하기론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없을 거라고 이미 국민들은 다 판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국민의힘이 계속 뭐든지 사사건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하는 것도 결국 조기 대선을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의힘보다는 오히려 더 현명하게 차기 정권을 어떻게 만들어야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탄핵 직후에 이루어진 대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당 지지율이라든가 탄핵 찬반 여론이라 이런 걸로 볼 때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 놓고 보면 결국 보수층의 거의 대부분은 다시 보수 후보를 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정치에서 여러 이제 선거 때마다 분석하는 것들을 보면 중도층이 결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기 지지층의 일부를 못 잡을 때 결국은 패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한 80% 정도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자신들의 진영에 있는 후보를 뽑습니다. 한 20% 정도는 이탈을 하거나 다른 후보를 뽑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의 결집은 조기 대선을 의식한 각 진영의 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우리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은 좀 양상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51대 49 게임으로 가는 이런 구도 내에서 지금 국민들은 계속 여론을 추이를 살피면서 각 당을 또 각 후보들을 계속 평가하거나 재는 과정들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지지율 추이가 최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권 구도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권의 이제 대선 주자 중에서는 김문수 장관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의아하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런 결과는 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저희 당의 지금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아니라 사실 윤 대통령의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다 정도로 좀 수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만약에 조기 대선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혼란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좀 국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김문수 장관에게 어떤 표심이 몰리는 것 또한 지금 조기 대선 그 자체보다는 윤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소위 그 윤 대통령의 지지층의 어떤 그 염원이 좀 반영된 전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또 후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좀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또 검증 과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뭐 컨벤션 효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오늘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재명 1극 체제로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그 민주당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 40% 미만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저는 점점 더 크게 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지금 5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까지의 이 재판은 무효화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 많은 이 헌법학자들의 또 생각이 있을 것 같거든요. 2017년 헌법학자들 10명 중에 7명은 대통령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 전원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처음 말씀드렸던 이 국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가 있겠냐. 이제 이런 판단들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도 오로지 받지 못하는 후보가 이 1급 체제에서의 이 후보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보다도 민주당이 조금 경각심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권 구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오르는 건 뭐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평가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보수가 볼 때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선명성이거든요. 예를 들면 반노동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를 낸다거나 그 이전에 친일 그리고 과거에 노동운동을 했지만 오히려 변절을 하는 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더 선명하게 오히려 더 그 시민사회하고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인다거나 막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반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특성들을 하나로 꿰보면 굉장히 극우화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아니면 보수층 자체가 굉장히 극우화 경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는 걸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번에 한 번만 지지율이 반짝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그 내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법원을 결국 이제 폭도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거기에 막무가내로 같이 동조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히려 예전에는 정강훈 이른바 목사가 하는 집회나 이런 것들하고 선을 긋고 일정하게 거리를 뒀었는데 오히려 한 몸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런 구구화되어 있는 적극적 지지층들이 움직여 가서 계속 지지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짝 지지율 상승이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괴롭히고 국정을 못하게 다 회방 놓은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기소하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수사했던 당사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자 검찰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학폭을 하다가 거기에 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느냐고 저항했더니 그거에 분을 못 사귀고 결국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붙잡히고 난 다음에 왜 저치도 저항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처럼 저렇게 검찰을 앞세워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한때 대선 경쟁 주자라고 했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수사한 적은요. 대한민국 아마 헌정사에서 없을 겁니다. 그래놓고 이재명 대표가 우리를 공격할 것 같다고 국민들한테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막 외칩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렇게 떳떳하게 사법 질서에 맞춰서 기소하고 재판에다가 지금 회부를 했다고 하면 그럼 재판 결과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정의 2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먼저 선택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했는데 저렇게 재판받고 있어라고 얘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세요. 이런 논리로 이재명 대표하고 대등하게 뭔가 일들을 같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법 질서나 헌정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짧게만 반박을 네, 좀 짧게만 좀 드리자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있는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한 것이고 그 혐의는 민주당의 경선에서 사실 드러난 것들이 훨씬 많다라는 점을 일단 짚어드리고 그 역대 최고로 무슨 탄압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적폐청산 그 한다 그래서 그 두 보수 대통령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공직사회까지 적폐청산 TF 만들어가지고 반갈죽을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폭도, 내란, 극우 이런 표현을 되게 쉽게 사용을 하시는데 개념상 극우라는 것은 이 극단적 민족주의 파시즘에서 파생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정당에 가까운 것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극좌 유튜버인 김어준 씨까지 최고위의 영상까지 끌고 와서 이 전시를 하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극우몰이한다, 40%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정당을 극우 정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적합하지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 마저 듣고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싶지가 않네요. 네. 이런 것까지 반론을 해야 되나? 민주당을 이건 반론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정당이라고 자중을 표현한 해주셔야 될 거 어떻게 부분인 것 같아요. 극우라는 표현 극우라고 하는 거는요. 기존에 지금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에 있어서 극우는 일정하게 글쎄요. 반식민지적 사고 방식에다가 그 반공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일종의 기득권을 보통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라고 하는 데서 좀 일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는 오히려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전통을 수호하고 그리고 일종의 윤리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거에 비하면 기존의 국민의힘도 그거하고 좀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왜 제가 극우라고 표현을 사용하냐면은 일단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헌정 질서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권이나 평등이나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아니, 노조가 마치 공격할 것처럼 매일 얘기를 하는데요. 노조가 언제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마무리를 시작해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가치로 볼 때 극우라고 평가할 만하다. 거기에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민노총이 최근에 선동학교까지 만들었다는 점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